지금 제가 그 대표님 차트에 대한 이제 인트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그 차트를 직접 공부하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 이제 내일 애플 사야지 하는데 얘가 얼마인지를 보고 네이버로 보면 3개월, 1년, 3년, 5년 구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사거든요. 네. 그래프를 보면서 이 정도면 더 오르겠다 사자. 이거 좀 너무 높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다 차트를 보고는 있었네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해주시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분석 세 가지, 기본적인 분석, 테크니컬 분석, 퀀트 분석이 주로 있는데, 오늘 이야기해 주실 게 이제 테크니컬한 분석을 증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차트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전무님께서는 차트를 분석하실 때 꼭 확인하는 지표가 있으신지, 또 그 지표들을 왜 어떻게 살펴보시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 이 차트가 딱 뜨잖아요. 근데 차트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차트 옆에 또 설정이라고 보면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 지표가 어디에 쓰이는 지표인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모르고 이제 차트를 보시다 보니까 차트를 아무리 쳐다봐도 거기서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고 거기서 의미하는 임플리케이션이 뭔지, 시사점이 뭔지를 알기 힘든데요.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S&P 500의 연봉 차트이래요. 연봉. 보통 이제 캔들 차트라고 하죠. 캔들 차트에는 우리가 대충 보면 거의 다 일봉을 보시거든요. 근데 일봉이 있고, 주봉이 있고, 월봉이 있고, 분기봉도 있어요. 분기마다, 분기봉도 있고, 연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봉, 주봉, 월봉, 분기봉이 다 이렇게 저한테 주는 정보가 다 달라요.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할 때는 월봉을 보고 매매하는 거고요. 이 회사가 과거에 어떤 경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냐를 보려면 그냥 연봉을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주식을 늘려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볼 때도 연봉을 보면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 보시는 S&P 500의 연봉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1982년부터 올해까지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41년 동안의 연봉 차트이거든요. 근데 연봉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일봉에서 제일 밑에 나오는 이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죠. 그러면 연봉이니까 이거는 5년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그러면 5년 이동평균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5년의 평균값이에요. 5년의 평균값인데,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 10년 동안에 5년 이평선을 한 번씩 깨는 때가 나옵니다.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 요때 유가가 26불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때 이거 경기 침체가 드디어 오는구나. 왜냐하면 2015년 12월 달에 페드가 처음 금리를 인상을 했었거든요.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니까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유가가 30불이 깨지면서 26불까지 2016년 1월 달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때도 5년 이평선을 살짝 깼었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가 되고요. 그리고 2016년 17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요때가 2018년인데요. 18년, 17년, 요때 16년이었고, 2018년도에는 페드가 금리를 마지막 9번째까지 올리던 해였고요. 2015년 12월에 한 번, 16년도에 한 번, 17년도에 3번, 18년도에 4번을 올리는데, 이때도 S&P 500이 10월, 11월, 12월 한 석 달 만에 거의 20%를 빠져버려요. 20%를 빠지는데 여기 5개월 이평선에 거의 다 왔죠. 그러면 그때도 샀어야 되는데, 요때 당시에 제가 경제 유튜브에 초대를 받아서 나가니까 그 채널에서 계속 이제 혹시 1930년도에 대공황이 오는 건 아닙니까? 네. 항상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면
과거 대공황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비슷한 분위기를 얘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좀 싸한 분위기였는데 그 다음 해에 S&P 500이 28.8%가 올라가요. 근데 2020년 되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5년 이평선을 또 확 깹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전무님, 그래도 저는 사는 거는 잘 사요. 사는 거는 잘 사는데 비쌀 때 잘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무님, 저는 사는 거는 잘 사는데 파는 걸 못해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사는 것도 잘 못 사시는데,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면 이 5년 이평선을 깼을 때 주식을 늘려가면 되고요. 여기는 표시는 안 해놨지만 10년 이평선 근처까지 오면 돈 빌려서 사야 돼요. 돈 빌려서 사야 되고, 그러면 작년 보자고요. 작년에 제가 왜 그렇게 11월 초에 시장은 험악한데 제가 웃으면서 방송을 했었냐면 S&P 500을 봤어도 이 10년 이평선을 살짝 터치하고 올라왔었거든요. 이제 그는 이 구간에서는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도 무조건 먹는 구간이다라는 거고, 근데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내년 1, 2월 뭐 3,300원 거의 간다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하셨었죠. 근데 이 5년 이평선을 터치했을 때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시면 이 S&P 500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랑 우리나라 코스닥이랑 일본의 니케이 225나 홍콩 지수나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지수 안에 구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S&P 500이 82년부터도 자세히 보시면 이 5년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5년 이평선이 우리가 주식을 사는 타이밍을 알려준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근데 5년 이평선이 내년 초에는 5년 이평선까지 갈 거야. 아니면 아니야. 내년 하반기에 5년 이평선까지 갈 거야. 그거는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5년 이평선까지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렇게 장기 차트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전문님 5년 이평선 깼다가 그 다음 해도 확 빠진 경우도 있었고 2008년도에도 이렇게 5년 이평선 깼다가 확 빠져가지고 여기 10년 이평선까지 빠졌었잖아요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언제냐면 2001년, 2년, 3년 요때 닷컴 버블 이후에 말 그대로 거품 이후에 나타났던 조정장이었고요. 2008년은 말 그대로 주택시장 거품이었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있었을 때는 이 5년 이평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닷컴 버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전에 자세히 보시면 조정은 있긴 있는데 41년 동안 9번밖에 안 빠졌는데요. 조정이 있으면 빠르게 회복이 돼요. 빠르게 회복, 코로나 때도 빠르게 회복, 작년에도 빠졌지만 올해 빠르게 회복.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하는구나. 5년 이평선 정도에서 사면 먹는구나. 이런 걸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로 가보면 코스피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거든요. 어렵네요. 네. 추천하기 어려운 시장이네요. 맞습니다. 네네. 요 미국의 S&P 500하고 코스피는 보면 확실히 이 진폭이 좀 다르죠. 다르네요. 네, 진폭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시클리컬, 그런 경기 민감주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3억 명 이렇게 되는 내수가 탄탄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살다 보니까 세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주가의 변동성이 크구나. 그러면 코스피 주식은 약간 2년마다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차트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서 그런구나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까만색 선이 5년 이평선이고 분홍색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10년 이동평균선이에요. 보통은 5, 20, 60, 120, 200으로 디폴트 값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요 위에 클릭을 해보면 이걸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5일을 6일로도 바꿀 수 있고 뭐 8일로도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봉에서는 저는 10년 이평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0년 이평선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는 10년 이평선을 깰 때 사면 확 올라가고 10년 이평선을 터치를 하면 사야 되고 그리고 2018년도에도 10년 이평선 터치하면 사고 코로나 때도 10년 이평선 깨졌을 때 사고 그래서 요 2019년 2049 이게 전부 다 10년 이평 값을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작년에 2022년도에는 10년 이평선이 얼마였냐면 2270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9월 30일 저점을 찍을 때 2134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10년 이평선 밑에서는 저 구간에서 사면 무조건 먹는데 예, 그런 마음이 들면서 보통 이런 걸 모르시면 야 이거 1800까지 가는 거 아니야? 2000 깨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져요. 그럼 두려우면 주식을 못 삽니다. 근데 이런 차트 분석에 의해서 10년 이평선 깨졌을 때 사면 길게 걸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바로 다 수익이 나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용기 있게 그 적정 가치 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강의를 듣다 보니까 사실 저도 차트에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그 차트를 활용하면 정말 좋은 장점이 하나 있네요.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조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사실 모든 주식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차트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더 빨리 가깝게 저점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 네. 이것도 지금 옆에서 보다 보니까 그 공부가 나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가격에도 투기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국내하고 미국하고 너무 많이 다르네요. 확실히 우리나라 장이 좀 쉽지 않은 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저희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저런 부자 절대 못했다. 네,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량 주식의 가격이 내재 가치를 밑돌게 되면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주식의 격언이 있는데 차트를 통해서 현재 주가가 내재 가치를 밑도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언제 싸게 살 수 있냐 이 얘기 같은데 전문의께서는 이런 포인트에서 어디에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 PD님이 주식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가 봐요. 왜냐하면 우량 주식의 가격이 내재 가치를 밑돌게 되면 빠르게 회복한다는 얘기는요, 주식의 격언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래요? 제가 한 얘기인데,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와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1776년이 뭐야? 260년 전에 나온 책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책에 우량 자산의 가격이 내재 가치를 밑돌게 되면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차트나 그 다음에 그동안의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량 자산은 조정 기간이 길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보면 V자로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런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담 스미스가 그 얘기를 써놨길래 깜짝 놀랐었던 거고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전무님, 2020년 코로나 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저는 무조건 주식 지를 거예요. 라고 해놓고 작년에 그 우량 주식들이 50%, 70% 빠졌는데, 아니,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는데 왜 못 사시나요? 하며 무서워서. 그쵸? 무서워서 못 사고, 그 무서움이 뭐냐면, 가지고 내가 있는 계좌에 보니까 마이너스 40%, 50% 나니까 일단은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게
이제는 그냥 L자형으로 아니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량자산의 가격은 빠르게 회복한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고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량 주식 하면 뭐 전 세계 1등은 애플이고, 근데 애플의 비즈니스도 좋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서 보시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가 있기 전에 2006년도에는 차이나 쇼크라고 있었어요. 요때 우리 시장이 한번 출렁하면서 요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빠질 거다. 경기 선행 지수도 꺾여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이제 꺾인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정고점 돌파해 버리죠. 올라가는데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이 터지니까 주가가 또 급락을 합니다. 한 40불이었던 주가가 14불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이때도 보면 그냥 1년 만에 다 올라와 버려요. 올라오고 요때 떨어진 게 뭐냐면 2010년 5월 그리스 사태예요. 그리스 사태 때문에 떨어졌다가 또 올라오는데 11년도에는 최근에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지만 그때는 S&P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을 텐데 이때도 뭐 올라가다가 뭐 올라오는데 2012년도에는 피그스 국가로 번지면서 야 이제 진짜 유럽발 금융 위기가 오는구나 했는데 또 전고점을 돌파하고요. 2015년도 중국발 위기 그리고 2018년 12월, 10월, 11월, 12월 그때 S&P 500이 20% 빠졌을 때도 바로 회복하고 이때가 바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도 회복하고 작년에 떨어졌다가 회복하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우량자산, 뭐 우량자산은 그냥 블루칩이라고 하자고요. 그 블루칩을 투자했는지 아니면 내가 잡주를 투자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내가 블루칩을 투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외생 변수가 발생해서 확 빠지잖아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의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다 회복을 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대응 전략인가? 혹시 나한테 호주머니에 양복 주머니냐 바지 주머니에 혹시 돈 없나 찾아봐야 돼요. 현금 가지고 있는 거 없는가 찾아가지고 예. 그래서 탈탈 털어서 사면 돼요. 그냥 사면 되는데 그 살 때의 기준이 보통 이 우량 주식이 가격이 외생 변수에 의해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저는 삽니다. 왜 30%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10,000원이 7,000원이 됐잖아요. 30% 빠졌으면. 10,000원이 7,000원이 됐는데 항상 전고점을 돌파한다 했잖아요. 7,000원이 다시 10,000원이 되면 얼마죠? 계산 빨리 해보십시오. 42.5%나 돼요. 42%나 수익이 나는 거예요. 42%면 거의 20년치 금리 아닌가요? 그죠? 요즘은 이제 금리가 높아서 10년치지만.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작년에 우량 주식이 50% 이상 빠졌어요.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가 50% 이상 빠졌어요. 그러면, 30% 빠졌을 때 이미 바지 주머니에 숨겨져 있던 그 돈까지 탈 털어가 샀잖아요. 샀는데 더 빠졌어요. 그럼 50%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돈 없어요. 빌려서 사야죠.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혹시 아버님 돈 좀 빌려줄 수 있나요? 하고 아니면 대출이 되는지. 그래서 50% 그냥 왜 아니 돈 빌려서 사라고 너무 투기적인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그때 코로나 때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돈 빌려주면서 오히려 레버리지를 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게 레버리지 인덱스를 사는 거거든요. 인덱스 개별 종목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무조건 전고점 회복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10,000원이 5,000원이 됐어요. 그 5,000원이 다시 10,000원이 되면 100%예요, 100%. 100% 기회가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작년 10월,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이 마이너스 50%, 70% 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PER 10배 거래됐고 테슬라가 PER 21배 거래가 되는 거예요. 연평균 성장률이 40% 이상이 나오는 기업이 PER이 10배, 20배의 거래가 되니까 이거는 너무 땡큐 하면서 주식을 사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담 스미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담 스미스가 말씀하신 국부론에 나오는 거, 국부론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웰스의 부를 만들 수 있는가. 그 책에 나온 말씀이니까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는 우량 자산은 30%, 그리고 50% 가면 돈 빌려서 사는 거다라고 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방금 그 이야기하면서 좋은 비유, 그 돈 찾는 거 얘기해주셨고, 저는 참 신기한 게, 그 방금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20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의 이론들이 지금 경제에 적용이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지금 그래프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갖고 오셨는데, 제가 이게 주위 사람들 주식 이야기 할 때 저도 이제 하니까 그냥 얘기하니까 항상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예로 들어요. 왜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래프. 이제 뭐 구글에서 뭐 10년, 15년 최대로 하면 3, 40년 마켓워치에서는 처음부터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제 웬만한 기업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만큼 아름다운 그래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교과서의 우상향. 네. 너무 예쁘게 돼 있어서 모든 주식이 이 그래프대로 나오면 투자할 수 쉽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시장은 안 그렇다는 거. 네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를 활용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전문님 만약에 저점을 깬 주식이 있을 경우에, 가정을 해보자면, 펀더멘탈 외에 차트에는 어떤 요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또 예를 들면, 해당 기업이 현재 저점을 깼는데, 얘가 또 저점을 깼는데도 상승할지 더 떨어질지, 우리는 이 저점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데,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우량 기업은 그 피터린치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한 6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6가지 중에 뭐 예를 들면 고성장주, 그리고 턴어라운드 기업, 아니면 이 회사는 고성장도 아니고 턴어라운드 아니고 그냥 자산주, 자산주인데 자산주가 보면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좀 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내가 뭔가 투자를 할 때 이게 고배당 주식인지 아니면 이 회사는 그냥 저성장 주식인지,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블루칩이라고 있잖아요. 뭐 블루칩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왜 배당을 많이 줄까요? 배당을 줄 만큼 현금이 많다는 거죠. 그거는 뭐 재력가의 할아버지를 만약에 두고 계신 분들은 할아버지한테만 가면 이제 용돈을 넉넉하게 딱딱 주시면 고배당 할아버지인 거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배당주는 현금이 많은데 성장 사업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버는 족족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배당 기업이 10,000원짜리 주식이 배당을 300원을 주면 3%잖아요. 근데 경제 위기가 와서 이 10,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이 됐어요. 5,000원이 됐는데 주가만 떨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300원씩 배당을 줘요. 그러면 5,000원인데 300원 배당을 주면 6%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배당 주식은 주가가 뭔가 위기가 상황이 발생해서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 겁니다. 더 사야 돼. 그래서 2022년 작년에 미국 시장이라든지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주식은 물론 에너지 주식이 있긴 하지만 유가가 올라가서, 그거 말고 강했던 주식이 다 고배당 주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KTNG라고 한국 담배 인상공사 이런 회사들이 고배당 주식인데 상당히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 버렸죠. 그런 모습처럼 배당주는 우리가 떨어지면 사고, 반면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주를 나는 역발상 투자자니까 성장주가 많이 떨어질 때 사야지 하면 안 떨어집니다. 성장주가 저점을 깨지는 않겠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성장주는 아직까지 이 회사가 40%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여전히 PER이 2, 30배다. 그러면 이제 성장주는 제가 PEG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피터 린치가 성장주를 투자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했던 부분인데 PER이 40배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번에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130만 대를 팔았는데 올해 한 180만 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0% 이상 성장이 나오는데 이번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깼었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410불 하다가 300불 그래도 괜찮겠지 270불 샀는데 갑자기 200불을 깨버려요. 그럼 52주 신저가가 나오죠. 그러면 엄청 무서워져요. 엄청 무서워지는데 그럴 때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테슬라의 성장 모멘텀이 훼손이 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경쟁 구도예요. 예, 그 경쟁 구도에서 자 경쟁 구도 드디어 애플의 아이카가 나왔는데 야 뭐야 테슬라보다도 훨씬 좋아. 미국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이거 사겠네. 이런 분위기가 되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잖아요. 소식이 없고 중국의 전기차 때문에 혹시 테슬라가 이제 안 되는 거 아닌가 봤더니 여전히 테슬라의 그런 전기차로서의 G는 난공불락이죠. 왜냐하면 테슬라를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아주 디자인도 잘 만들어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세계 이제 3위 안에 들 정도로 잘 만들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구현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의 단계가 지금 한 2.5단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자동차는 여전히 1.5단계예요. 그런 부분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그 초격차가 유지가 되고 있고 가격을 인하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많이 팔아서 그 안에서 구독 서비스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전략이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 개념이 또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점을 깼지만 테슬라의 가격 인하 가격 인하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가격 인하한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줄여줬으니까, 갑자기 차량 가격이 비싸진 거죠. 보조금 포함해가지고 7천만 원짜리를 5,500에 사다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7천만 원에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앨런 머스크가 내가 가격 인하해 줄게 하면서 계속 이제 수요를 자극하는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훼손이 되지 않았구나. 경쟁 구도로 봤을 때는 여전히 테슬라의 1등의 G는 유지가 되고 있구나. 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체크를 해보는 거는 뭐니 해도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여전히 올해 180만 대 또는 200만 대도 팔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40에서 60% 성장이 나오는데, PER이 27배가 됐네? 그러면 저점을 깼지만 너무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죠. 이런 우량 기업은 빠르게 회복을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시젠, 그리고 미국은 이제 모더나 같은 기업 보면, 둘 다 이번 코로나 때 고점 대비해서 한 80%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손이 안 나가요. 왜냐면 일회성 이익이었으니까. 그래서 시젠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 그때 주식 사가지고 내년에 돈 벌어서 집 사세요라고 얘기할 때도 제가 사면 안 되는 기업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코로나로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사면 안 된다는 거죠. PER이 아무리 낮아도. 그런데 시젠 같은 기업도 이제 고점 대비 30%, 40%, 50%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막 손이 나가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때 그렇게 떼돈을 벌었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니까. 그리고 바이러스의 역사를 보면 거의 6년마다 바이러스가 나와요. 2003년도에 코로나 사스, 2009년도에는 신종 플루, 그리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6년 동안 기다려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6년 뒤에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될지 아니면 2015년처럼 반짝 메르스가 반짝 나왔다가 싹 없어졌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회성 대규모 이익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주식 저점을 깰 때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요 저점을 깨는 것 중에 요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US 스틸이라는 일부러 제가 미국 기업을 가져왔어요. US 스틸 우리나라의 포항제철 같은 기업이거든요. 포항제철 같은 기업인데 자세히 보시면 그냥 1992년부터 지금도 그 가격대예요.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인데 네. 더더욱 끔찍한 거는 2003, 4, 5, 6, 7, 8 이때 아니 주가가 맨날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던 주식이 180불, 200불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올라가서 지금 마이너스 87% 정도에 있는데 이때 왜 그랬나라 보면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이었었던 거죠. 2008년 8월 8일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전 세계의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당겨서 엄청나게 인프라 투자를 했던 그런 모멘텀에 올라간 주식인데 이 주식도 역시 빠지잖아요. 빠지는데 52주 신저가가 났다고 해서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국이 다음 올림픽 하려고 하면 한 30년 기다려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자산주인지 아니면 시클리컬 주식인지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주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성장 모멘텀이 꺾였다든지 아니면 사이클 주식인데 이 사이클이 고점 치고 떨어질 때는 또 어디가 바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저가가 나는 종목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신저가가 날 때 사야 되는 주식은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장의 모멘텀이 안 바뀌었는데 그런데 외생 변수로 빠지는 기업 이런 거죠. 마켓 리스크 때문에 빠지는 기업을 그때는 과감하게 사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도 과점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과점화되어 있는 게 반도체 같은 게 또 과점화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과점화되어 있는데 사이클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보통 반도체 사이클이 2, 3년 동안에 업턴 했다가 또 한 1년 반 동안 다운턴 들어갔다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52주 신저가가 날 때부터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을 때 사면 되는데 그러면 아예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게 사이클 기업이다 보니까 이 모든 사이클 기업이 업다운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US 스틸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US 스틸, 니폰 스틸이라고 일본 제철, 그리고 우리나라 포항 제철이었는데 중국의 바오산 철강이라고 또 엄청난 캐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또 1등 철강 회사가 어디 있냐면 인도의 미탈 스틸이라고 또 있어요. 그렇게 많은 경쟁자들이 생겨났고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가 우리가 이 전자상거래나 이 플랫폼 기업이 없다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없다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위해서 백화점도 더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오프라인 그런 기차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지어야 되는데 이 디지털 플랫폼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도 투자를 어디다 하죠? 서버에다가 막 투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철강에 대한 수요가 매년 그냥 한 자릿수 성장도 잘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까 US 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냥 40년 내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 근데 삼성전자는 보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의 수요처가 옛날에는 컴퓨터만 있었다가 아니 핸드폰 모바일이 나오면서 모바일이 생겼다가 플랫폼 기업들 나오면서 데이터 서버가 생겼다가 아니 이제는 뭐야 자율주행 되는가 했더니 AI 생성형 AI 한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자율주행 될 거고 요즘 로봇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영화에서 보는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자비스처럼 되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될 것
네. 내 자비스, 내 옷 어디다가 내 양말 어디 뒀는지 좀 찾아줘. 네. 오늘 날씨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는 이미 뭐 되고 있지만 그렇게 계속 새로운 신수요 시장이 탄생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는 우상량의 그런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우상량의 박스가 만들어지면 자세히 보시면 반도체도 2008년도에 확 이거는 외생 변수 때문에 떨어진 거죠. 와, 금융위기 상황이 생겼으니까 한 2, 3년 내내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전고점 돌파해버리죠. 돌파했다가 2011년도에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때문에 또 확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금방 돌파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2013, 14년도에는 요때는 이제 반도체는 올라갔는데 그 전에 핸드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2015, 16때도 막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또 다운턴처럼 보이다가 코로나 때 또 고점 돌파했다가 지금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저가를 갱신하거나 이럴 때 기회가 되는 주식이 있고 도망 나와야 되는 주식이 있는데 이 장기 차트를 보면 이 회사 주식은 이 정도에서만 사도 돼 이런 게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잘 보시면 요게 월봉 차트이거든요. 월봉에도 5개월, 20개월, 60개월, 120개월, 200개월이 있는데 200개월까지는 잘 안 빠져져요. 이 정도 가격까지 디스카운트해서 잘 주가가 안 빠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초일류 기업이니까 대장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언제 사야 되는가를 자세히 보시면 요 초록색 선이 60개월 이평선이에요. 그러면 60개월이면 뭐죠? 5년이네. 네, 그러면 연봉으로 보면 이제 5년 이평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5년 이평선을 터치하거나 깰 때 공격적으로 사면 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5년 이평선을 깼죠. 그래서 작년에 51,800원의 저점을 기록하는데 51,800원 가니까 전부 다 이제 삼성전자 600만 주주들은 아연질색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잘못 샀구나. 그런데 어디서는 38,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데 이런 막연한 얘기 있잖아요. 그런 막연한 얘기에 공포감에 이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장기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60개월 이평선 5년 이평을 깨면 무조건 돌격 앞으로 또 장롱 속에 바지 뒤져야 되죠. 네, 바지 뒤져가지고 돈 어디 없나. 근데 정작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는 막 샀는데 전무님 정작 6만 원 되니까 무서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하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왜 못 사냐면 이 차트를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이 차트를 보면 5개월 이평선 깨면 그냥 사면 되구나. 그래서 6만 원이 깨졌을 때 저는 이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고객들 6만 원의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는 또 자세히 보시면 또 빠르게 회복하죠. 전고점을 빠르게 회복을 해요. 가장 길었던 게 요때 3년 반 정도 걸렸었는데 그 외에는 거의 2년 반이면 전고점 회복하거든요. 그러면 6만 원에 사서 전고점은 96,800원인데 9만 원만 회복해도 6만 원에서 9만 원 가면 5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 회사의 변동성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느 정도가 지지가 되는 어디가 좋은 매수 가격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하니까 지금까지 그냥 저희가 가격만 보고 샀던 거와는 또 다르게 이렇게 다가오기는 하네요, 정말.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투자하는 거. 대표님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좀 중요한 거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번에 저희 채널에도 나와서 똑같이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기업을 고를 때 딱 두 가지만 봐라. 첫째가 경쟁 구도. 이 기업이 다른 회사랑 경쟁해서 이게 그러니까 독보적인 기업이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냐, 그리고 또 하나 밸류에이션 보라. 딱 기업 선택할 때 이 두 가지만 보라고 하셨었거든요. 방금 전에도 이 얘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바이오 주식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바이오 주식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여기도 뭐 치료제 만든다, 뭐 이제 화이자 모데나가 최고잖아요, 유명하니까. 그리고 뭐 우리나라 어디서 임상 시험했다 했는데 정작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는 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덕분에 바이오 주식들 지금 아주 바닥을 치고 있죠. 네. 그리고 전 또 너무 감사한 게 이야기해 주실 때 그 상대방의 빙의를 너무 잘해주세요. 저번에 저희 채널에 나오셨을 때도 빙의 갖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워런 버핏의 첫 번째 법칙, 잃지 않는 투자.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해요. 네. 그만큼 위험 관리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인지해야 되는데 차트로도 위험 관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사례가 있다면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트로 위험 관리가 가능한지 가능하죠. 제가 위험 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보면 사전적 위험 관리, 사후적 위험 관리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전적 위험 관리는 홍수가 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한다든지 그게 사전적 위험 관리가 될 거고요. 사후적 위험 관리는 그렇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규 분포에서 발생하는 이런 시그마 뭐 2 사이의 확률을 벗어나는 시그마 3에 해당되는 그런 확률이 발생했을 때 혹시나 그런 테일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차트에도 보면 사전적 리스크 관리로는 그 회사의 펀더멘털과 그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미리 알고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5년 이평선에서 산다든지 10년 이평선에서 산다든지 그동안의 주가 행보를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사면 거의 100% 아니면 90% 이상은 먹어. 그렇게 사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제 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절대 잡주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잡주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보면 좀 화가 나기도 하는데 곱하기 2배짜리, 3배짜리 이런 상품을 자꾸 만들거든요. 2017년도 말에도 그때 신라젠하고 그리고 셀트리온 주가가 하반기에 날아가는데 그때 금융권에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을 마구마구 팝니다. 그런 ETF를 뭐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는 있지만 그 2배짜리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신탁 상품이 또 만들어져요.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이제 좀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한심하고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2배짜리는 단기 모멘텀으로 정말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선수들이 단기적으로 딱 들어가서 2배 먹고 나오는 그런 상품이지 1년, 2년을 가져가는 상품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2018년 1월 달에 2600을 기록했던 코스피,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상품도 보면 지금 2600이잖아요. 똑같은 2600인데 훨씬 저 밑에 있어요. 왜냐하면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미국에는 보면 이제 코르라고 우리나라 지수 3배짜리도 있는데 완전히 뭐 10분의 1 토막 나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채권이 됐던 주식이 됐던 2배짜리를 상품을 팔 때는 그 위험에 대해서 좀 고지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주식 ETF를 살 때는 반드시 장기 차트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함부로 절대 2배, 3배짜리 하면 안 되고요. 최근에는 2차전지 관련돼서도 2배짜리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도 좀 많이 화가 나는 게 5일 만에 40몇 % 수익이 났다. 출시한 지 5일 만에. 네, 그런 기사를 보고 그러고 나서 딱 15일 지나고 나서 다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가 아니라 50% 손실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특히나 시클리컬한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2배짜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뭐 만들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위험하게 내 포지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분명히 이 회사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아까 이제 아름다운 차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차트가 어떤 차트인지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네. 연봉이거든요. 연봉 차트인데 이 5년 이평선을 타고 아름답게 올라가는 이 기업이 2001년, 2년, 3년 이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요 3년을 제외하고 보면 아니 이 기업은 2008년도에도 안 빠졌나 싶을 정도로 2008년 어디 갔지? 이게 없어요. 여기가 2008년이에요. 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5년 이평선까지 빠졌다가 결국 그 해 종가에 플러스 나오고 끝났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급락을 하면서 10년 이평선을 깼다가 결국 종가 다 플러스 나오고 끝났죠. 이 회사가 뭐냐면 맥도날드 연봉 차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맥도날드 워런 버핏이 신문 들고 맥도날드 가셔가지고 모닝 세트 뭐 드신다는데 그러면 맥도날드 주식 PER, PBR 그리고 재무제표 한 5년치 봐도 이 맥도날드 주가가 어떤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차트만 보면 야 맥도날드라는 주식은 5년 이평선 터치하면 그냥 지르면 되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차트마다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연봉 차트를 보면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탄탄한지가 보여요. 과거 20년, 30년 동안 야 맥도날드는 우리가 맥도날드 스토리를 보면 그 소련하고 옛날에 냉전 시대 때에도 모스크바에 가장 먼저 진출을 한 게 맥도날드 매장이었다. 아니 그런 냉전 시대 때 어떻게 소련을 뚫었지? 그런 게 다 차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맥도날드 매장이 웬만한 도시에 다 들어갔을 때, 이제는 포화됐어. 이제는 포화됐으니까 세츄레이션이 가거든요. 포화됐으니까 성장성이 멈춰서 라고 했더니, 그렇게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뭐 전 세계에 다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차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질문이 뭐였죠? 위험 관리. 위험 관리. 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초우량 기업을 사세요. 그 분야의 1등 기업을 사세요라고 하는 게 장기 차트를 보면 웬만한 초우량 기업은 특히나 소비재. 그 삼성전자도 B2B잖아요. 물론 삼성전자가 만드는 핸드폰 말고 반도체는 B2B잖아요. 그래서 B2B의 기업이 아니고 B2C 기업 중에 전 세계적으로 1등 그룹,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비슷한 이런 그림의 차트가 나와요. 강력한 경쟁자가 탄생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전적 위험 관리를 이미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코로나가 터지든 페드가 금리를 올리든 워런 버핏이 오히려 금리를 많이 올렸던 작년에 애플 주식을 더 사죠. 더 사는 이유가 괜찮아. 빠르게 회복할 거니까. 그게 이제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사후적 리스크 관리로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차트는 그 사람의 관상이고 안색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 뵐 때나 지금 볼 때나 얼굴 빛이라든지 다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 최 PD님은 건강 상태가 괜찮구나. 그냥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이리 얼굴이 검게 변하고 그리고 눈에 황달이 끼고 피부가 퍼석퍼석하고 그러면 간이 안 좋으신가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도 오랫동안 보다 보면 이 기업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 기업 왜 이러지 할 때가 있는데 보이시겠네요. 한번 보시니까. 그러면 그 기업 중에 하나로 주식에서는 차트가 관상이네요. 관상입니다. 와, 비유가 너무 예술이었어요. 네. 그 차트가 어태치가 안 됐네요. 그런가요? 어태치가 안 됐는데 그냥 말씀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에 2009년도부터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기업이 자동차 주식이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고
금융위기가 있으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도 그때 1590원까지 올라가고요. 또 전 세계 기축통화 중에 하나라고 하는 엔화 가치도 급등하거든요. 그러면서 원엔 환율도 1500원까지 올라가요. 근데 2007년도에 불과 1년 전에 원엔 환율이 얼마였냐면 74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700원이던 원엔 환율이 1,500원 갔으니까 엔화 가치가 2배가 된 거죠. 엔화 가치가 2배가 됐다는 말은 일본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의 가격이 2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랜저랑 경쟁을 하는 캠리라는 도요타의 자동차가 캠리가 그랜저가 4천만 원, 캠리가 4,500만 원이었다면 갑자기 캠리 가격이 9천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009년, 10년도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주가가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경쟁에 있어서 엄청난 가격 메리트가 생긴 거죠. 그런데 2013년도에 그 기아차,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띄운다라고 가정을 하고, 예, 지금 보시는 기아차 차트를 보시면 전 머릿속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기아차 주가가 올라가요. 보시다시피 올라가는데 바로 위에 있는 RSI라는 걸 보면 2010년, 11년, 12년까지 굉장히 과열됐다라고 하는 RSI가 70을 넘으면 이렇게 과열 표시가 나오는데 2013년도에 다시 전고점을 왔는데 RSI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죠. 이걸 갖다가 주가는 올라가는데 RSI라든지 기타 MACD 오실레이터 추세선이 꺾이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뭉쳐지는 거 컨버전스라고 하고 벌어지는 거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이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번에 올라오는 주가는 소위 말해서 거짓 페이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13년도에 그때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딱 얘기했는데 기아 자동차가 무서운 차트가 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서운 차트가 의미하는 바는 소위 말해서 오른쪽 어깨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네, 고점을 쳤는데 오른쪽 어깨가 나오고 오른쪽 어깨가 나오면 보통 이제 올라가는 데서 고점을 잡잖아요. 그러면 왼쪽 어깨에서 고점을 잡으면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헤드앤숄더에서 숄더에 사도 헤드에서 팔든가 아니면 이쪽 어깨에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주식 스승님이 얘기하신 게 요 오른쪽 어깨에서 주식을 사면 빠져나올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아차가 2013년도에 오른쪽 어깨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펀더멘탈을 체크하는 겁니다. 기술적 지표는 다이버전스가 나오는데 주가만 올라가면 펀더멘탈하게 뭔가 강력한 이 펀더멘탈을 개선시키는 뭔가 우리가 모르던 강력한 모멘텀이 생겼나라고 봤더니 원엔 환율이 급락하고 있었어요.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원엔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까지 급락을 합니다. 캠리 가격이 9천만 원이 다시 5천만 원이 되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또 두 번째 또 큰 이슈가 하나 있어요. 2013년도에 현대그룹이 삼성동 땅을 3조짜리 땅을 10조 5천억에 지르고요. 10조 5,500억에 질렀는데 기부 체납까지 12조를 지르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도 테슬라는 있었거든요. 아니 지금 전기차 개발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삼성동 땅을 샀던 거죠. 그 12조라는 리소스를 그 자금을 ROI가 높은 데다가 질렀어야 되는데 땅에다가 투자하고 월 300억인가 그 이자 비용이 나갔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도망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 보시는 차트처럼 오른쪽 어깨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52주 신저가가 나든 뭐가 됐든 절대 사면 안 돼요. 절대 사면 안 되고. 그런데 이런 차트의 패턴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주도주에서. 그래서 주도주를 우리가 전무님 너무 저는 파는 게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은 보면 올라오는 허리에서 많이 파시거든요. 올라오는 허리라도 파시면 되는데 보통은 올라오는 무릎에서 많이 파시죠. 보통은 올라올 때는 추세가 서면 5개월 이평선을 타고 가는지를 확인하다가 그 이평선이 이제 깨질 때 팔면 되는데, 보통 올라오는 이제 무릎 올라오는 종아리에서 이제 파시게 되는데, 이 올라오는 어깨가 만들어지고 머리가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서 기술적인 지표가 과열을 지나서 이제는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이번 상승은 페이크입니다라는 이런 신호가 나올 때 도망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과거에 화장품이 그랬고요. 아모레퍼시픽 차트를 한번 보시고 현대 기아차의 2013년 차트를 보시고, 그때 2008년 7년도까지는 태양광 풍력이 또 대장주였거든요. 네, 그 태양광 풍력이 2009년 10년도에 다시 한번 확 올라오는데, 그때 무너질 때 차트도 잘 보시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적 분석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무너지는 차트인데, 아니면 또 이거는 급등주 차트인데 라는 그 순간을 이제 포착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의 유용성 중에 하나는 위험 관리에 있어서 주가가 무너지기 전에 분명히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